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십시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개그맨 곽현아 씨가 네. 제 멘트 중에 아이고 세상에 요거 이 영혼 없는 멘트가 그렇게 웃기대요. 네. 엄청 자주 쓰시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예, 그래서 앞으로 많이 쓰기로 했습니다. 아, 네네. 아이고 세상에. 벌써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네요. 네. 아하. 오늘이 이제 12월 23일. 그렇습니다. 네. 예, 크리스마스 계획이 어떻게? 저는 23일, 24일, 25일 당직입니다. 당직입니까? 아, 그래요. 네.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혼자만 당직 설 수 없지. 그렇죠. 뭐 그때 뭐 방통위에서 갑자기 KBS 이사를 해임한다든지 네.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는 기자들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면 일단 방통위 출입기자하고 KBS 출입기자는 네. 태워와야 되고요. 튀어와야 되고. 네. 금중정 기자, 노지민 기자 태워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호! 나만 아니면 되죠. 뭐. 네. 그리고 갑자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지분을 다 내놓겠다. 네. 그럼 누가 튀어와야 됩니까? 아우, 그러면 김도현 기자, 정철은 부장 다 태워야 된다. 네. 야, 그거 다 터졌으면 좋겠다. 다 터졌어. 그래도 나만 안 오면 되죠. 진짜 해당 사항이 없네. 네, 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안 빌딩 고기춘 실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다. 그럼 와야 됩니다. 다 와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거에 오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 이제 개연기획실 직원들이 오고, 네. 저는 이제 회사에 뭐 인터넷이 안 된다거나, 맞아. 네, 전화가 안 된다거나, 예, 예. 네, 그럴 때 이제 오게 됩니다. 예. 아니 인터넷하고 전화가 안 되면 연락을 못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이라는 게 있어서. 아, 그렇지. 네. LTE가 있습니다. LTE가 또 있군요. 네. 아유, 안타깝습니다. 예. 혼자만 당직 설 수 없지. 예. 그것도 진짜 23, 24, 25. 음. 이거 분명히 당직 일정 짜는 기자에 네. 뭔가 사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짤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짜요, 당직 일정? 저 안혜나 편집 기자라고요. 저의 휘하에 있습니다. 팀장이 예, 팀장. 팀장이. 안혜나 기자는 별로 사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제가 좀. 철저하게 그 지시를 이행할 뿐. 예,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근무 서시는 분들. 네. 예, 통석의 염을 금치 못합니다. 네. 예, 예. 정말 고생 많으신 분들이 많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김현 PD도 일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우리 크리스마스 당일에 네. 월요일 아침 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녹음합니다. 네. 올해 10대 뉴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다 녹음으로. 녹음으로 갑니까? 녹음으로. 네. 야. 김영철의 파워 FM도 녹음으로 가서. 저도 월요일 아침에 못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자만 일을 할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래요. 오늘 민국장 같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숙직을 서는데 네. 예전에 KBS의 손석희 말고 네, 손석희. 네네네. 손석희 아나운서라고 네. 있었어요. 이분은 말이죠. 나중에 SBS에서 이제 정년을 맞으셨습니다만 맞아요. 네. KBS 계실 때 밤샘 숙직 서는 날 네. 그날 항상 해외의 독재자들이 피살당하는 한 3번인가 그랬대요. 3번. 자기만 숙직하면은 그게 해외에서 민주화 소식이 들려온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냥 50 내내 선배들이 일부러 이렇게 숙직을 시켰다고 하더라고. 혹시 북한에 급변 사태가 있을 수 있다며. 전까지 갈 것도 없이 전. 80년대. 전. 조국의 그렇군요. 민주화를 위해서 너는 숙직을 서야 된다.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예. 아이고, 이런. 세상에. 예. 근데 약발은 해외에만 먹였던 거야. 네, 그렇군요. 그래요. 손석희가 아니라 손석희 아나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참 비슷하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네. 예.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이 있는지. 조선일보가 주도하던 통일나눔펀드 기억하시죠? 그게 한 3천억 넘었죠? 넘었다고 해요. 뭐 온갖 공기업들로부터 다 뜯어내고 말이죠. 네. 심지어 할당 줬다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사실이죠. 네. 또 어디야 대림산업인가? 네. 대림산업의 이제 회장님 이름이 이준용 회장. 그 아들이 이해욱이라고. 네. 그왜 우케. 기자가 아니라 기사를 팼던. 네. 네. 네, 이현배 선배가 하시는 브리핑을 들었었는데 네. 거기서 우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되게 재밌게 들었었는데. 예. 그 집안 아주 아싸리판입니다. 네. 결국에는 뭐 그런 자기들의 추문을 가려달라 이런 목적으로 조선일보에
일종의 어떤 보험금을 낸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들 정도인데. 하지만 이게 생각처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네. 조선일보만 언론인가? 그렇죠. 야, 이게 어리석은 거야. 어? 뉴스는 아무 이름도 없는 언론사, 심지어 블로거가 올려도 네. 세상에 다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특정 큰 언론, 대형 언론 입 막고 광고로서 친선 관계를 유지한다고 악패, 적패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 정철원 기자가 이 통일나눔 펀드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 꾸준히 취재를 해오고 있는데, 어차피 2015년에 그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뭐 조선일보가 통일은 미래다,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를 연속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파생된 것이 통일과 나눔재단. 네. 여기서 이제 친박근혜 7인회 중에 한 명이라 그랬죠. 그 안병훈. 안병훈. 네, 옛 조선일보 사람이 그 이사장을 맡았는데, 여기서 이제 통일나눔 펀드를 모았는데요. 통일나눔 펀드의 목적을 통일과 나눔 재단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공평한 심사를 거쳐서 남북 간 교류 협력 강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게 지원됩니다. 기금은 재단 이사회 산하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그렇게 쓰고 있나? 오. 정철호 기자가 이제 그거 본 따져봐야죠. 거죠. 예, 네, 예. 따져봐야 되니까 당연히 공익재단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사적으로 만들어졌다곤 하나. 그래가지고 이런 그 엄청난 명분 아래 이제 모금을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상 공무원들의 이제 삥을 뜯는 방식으로 그렇죠.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LH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다 여기에 돈을 넣었어요. 네.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LH가 굉장히 큰 공기업인데, 네. 그 안에서 조선일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그 심지어 그 LH 다닌다면서 낙곰수 팬이라는 네. 그런 분도 여러 명 만났어요. 그렇죠. 그럼 저도- 그분이 조선일보 그 통일펀드에 냈겠어? 안 냈겠죠. 강제로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낸 거겠지. 전 직원이 4,968명 당시에. 아, 이 사람들이 다 100% 다 낸 거예요. 통일에 대한 열망을 네. 안고 그냥 똑같이 이제 조선일보가 하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이제 나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라는 네, 그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애국심에. 네. 49명이어도 말이 안 되는데. 네. 네, 4,968명.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이제 공무원 조직에서 계속 뭐 이제 공문을 계속 내려보내서 여기에 가입하라고 한다든지 네. 사실상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을 압박을 하는 방식으로 이 기금을 모았는데 단연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준용 대린산업 회장의 기부였습니다. 이게 2천억 정도를 기부를 했는데 그럼 지금 한 4천억 되는 것 중에 절반이 그 이준용 회장이에요. 네, 맞아요. 아니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상상을 넘어섭니다. 이 2천억 원 정도를 기부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이한배 선배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이해욱이라는 이준용 회장의 아들이죠. 네, 이 사람이 이제 운전기사를 폭행을 하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사고를 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통 크게 기부를 해서 조선일보가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이 기사를 실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네. 지었어요. 우리 조선일보가 이제 이 이준용 회장님을 워런 버핏에 네. 비유를 하면서 워런 버핏에 아, 실제로 기부했어요. 워런 버핏. 한국의 워런 버핏 아니, 뭐 이런 그러면 저기 수식을 달아야지. 망나니 아들을 두고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이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앞에 거는 맞는데 뒤에 거는 좀 틀릴 수도 한국의 있으니까. 워런 버핏. 네. 한국의 워런 버핏. 어쨌거나 그런데 이렇게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딱 싣고 전 재산 2천억을 기부받기로 했는데 오랫동안 돈을 안 주셨어요. 오. 네. 그러다가 이 돈이 2016년 10월 14일에 들어왔습니다. 통일과 그래요? 재단 네 여기 야. 네 여기 재단에 통일나눔 펀드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현찰이 아니에요. 주식입니다. 주식? 네. 오. 원래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식이 2천여억 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금으로서의 가치가 2,868억. 그리고 지난해 받은 주식 배당금이 한 60억 원. 이렇게 해서 요거 관련된 것들을 쭉쭉쭉 뽑아서 빼면은 전체 통일나눔 펀드에서 이 회장님이 기부를 한 액수가 96%. 아, 96%가 네. 돼요? 총 이제 전부 다 해서 이제 3,100 얼마인데. 그러면은 뭐 저기 그냥 아예 어? 그러니까 아예 그 빼면은 내용이 없는 거죠. 조선일보 이제- 통일나눔 재단이 아니라 네. 그냥 이준용 재단이라고 해도 되겠네. 그렇죠. 이준용 재단. 이준용 재단. 네, 네. 그렇게 되는 셈이죠. 네. 그래서 어쨌건 이 기부금의 이제 96%가 대림 관련 주식이고요. 돈은 이렇고 이제 그 돈을 모았잖아요.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제 관건인데 예전에 뭐 저희가 되게 의심했었잖아요. 혹시 이 돈이 통일을 주장을 하는 뭐 일부 뭐 탈북자들의
단체나 아니면 또 보수 단체에 지원이 그렇죠. 돼서 혹시 박근혜 이후에 이제 2017년 대선이 이제 얼마 전이었잖아요. 네. 날짜가 그때에 맞춰서 계속해서 이 조직을 키우려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우려도 했었는데 네. 이 계획은 일단 다 뜻밖의 박근혜 씨가 파면당하면서 아예 아웃됐죠. 그런 그림을 억울하셨죠. 혹시라도 그리고 있었더라면 네. 안 되는 통일은 거죠. 대박이다. 그 발언과 맞물려서 그렇죠. 이게 시행이 됐단 말이죠. 네. 그래요. 그래서 뭐를 했나 이제 정철웅 기자가 찾아봤는데 일단 이 재무보고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통일 공감대 확산에 3억 1천만 원, 근데 글로벌 통일 역량 강화에 1억 9천만 원, 탈북자 지원 1억 4천만 원, 통일 학술 연구 1억, 남북 동질성 회복에 9,800만 원. 이렇게 보면 좀 애매한데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 통일 공감대 사업의 일부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독일 통일 당시에 그 서독 노인들이 어떻게 통일에 기여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대한 노인회 회원들을 독일에 방문을 시켰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네, 그 어르신들이 이제 관광 아. 가시는 게 이제 통일을 통일을 위한 이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예산이나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거 집행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네. 그 명목을 딱 보면은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네. 저건 딱 봐도 만든 거죠 일부러.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70주년 기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통일 대비 북한 개발 전략 연구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들어 있는데 일단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 70주년 기념 사업이 뭐냐면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기념 메달, 기념 메달. 기념 다큐멘터리, 기념 도서, 이제 기념비를 제작을 해서요. 뭐 기념 야유회 이런 거 없습니까? 네, 그런 거. 기념 야유회는 독일로 어르신들이 이제 내년에 가신대요. 내년에, 네, 올해 집행은 되는데. 예. 어쨌건 뭐 그렇게 해서 심지어 이 기념 메달 같은 거는 네, 판답니다. 팔아요. 네, 사람들한테 팔고 예. 작년에도 통일 기원 메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펀드의 상황에 딱 맞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대림산업 이준용 명예회장 기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통일과 나눔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어차피 물주가 그렇지. 물줄을 또 기념해도 되지. 아하. 네, 이렇게 큰 그렇죠. 돈을 내셨으니까. 나는 혹시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조선일보가 북한에 삐라를 보내서 네. 김정은을 막 비방하는 삐라를 보내서 김정은을 자극시켜가지고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하게끔 네. 그렇게 만드는 것도 통일 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응? 네. 그래서 전쟁 벌어지면은 어느 한쪽은 망하지 않겠어요? 그럼 통일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명목으로. 저는 이 저 통일과 나눔 저 프로젝트는 네. 포스트 박근혜 이후에 네. 조선일보가 적어도 대북 문제만큼은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겠다라는 원대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네. 이제 실향민이기도 그렇죠, 하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또 저기 조선일보의 사주 박모 예. 북한으로 이제 잡혀갔잖아요. 잡혀갔죠. 그렇죠. 예. 예. 한국전쟁 때. 예, 그래서 사실은 통일 이후,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을 먹는, 남한이 북한을 먹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북한 가서도 꼰대를 하겠다. 뭐 이런 큰 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큰 그림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돈은 갈 길들을 잃었고 그러니까 그냥 야유회. 사실상 아무거나 쓰는 독일 거죠. 야유회 가려고 이렇게 LH 직원들 네. 전 직원의 삥 뜯고. 삥을 뜯어. 이런 참 조선일보다운 행동입니다. 진짜. 네, 그리고 뭐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뭐 기초 연문법 교재 뭐 이런 것도. 이런 건 뭐 좋네. 네. 네. 근데 그게 통일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케어해주자는 의미는 되게 좋은데. 근데 뭐 통일 국면에서는 또 우리 탈북하신 분들, 세터민들의 역할도 굉장히 또 중요한 것도 있으니까 네. 뭐 이것까지는 포함을 시켜줍시다. 그래, 다 나름대로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뭐 쳐주는데 다 인정을 한다고 쳐요. 네. 뭐 독일 가는 것도 뭐 어르신들이 막 이제 아니 그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어르신들이 독일 갔다가 평양을 가셔서 그건 딱 봐도 진짜 김정일과 담배를 너무 맺으셨잖아요. 만든 티가 나기 때문에. 네. 예. 아니 무슨 씨발 그 통일 기원 마라톤 대회, 어? 네. 통일 기원 무슨 음악회, 아니 북한까지 뛰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통일 기원 신문 인쇄. 네. 김일성 장군 만세. 그렇지. 어쨌건 다 필요하다고 다 인정을 네. 해줘도 네. 이렇게 해서 지난해 사업에 쓴 돈이 9억 원이래요. 9억 원. 네. 그리고 인건비나 임대료 등에 11억 원을 썼답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총 3천억 원 중에 예. 지금 꼴랑 20억을 쓴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청계재단도 바로 이런 원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MB도 지금 뭐 장학 사업에 쓰는 돈이 없어요. 뭐 네. 없어요. 없다시피 해요. 뭐 그 대부분 다 이제 사실 자기 빚 갚는 거 네. 갖다 쓰고 이런 그 부자들 가진 자들이 공익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목적 사업과 무관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네. 이미 시작할 때부터 이건 다 예견됐던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청계재단이랑 비교를 하면은 그 조선일보 그 통일나눔 펀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 왜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3천억 원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6%의 이준용 회장님의 기부 주식. 이게 비상장 주식입니다. 그래요? 비상장에.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죠. 그렇지. 그러네. 그러니까 그 이 회장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대외적으로 생색을 잘 낸 거고요. 그냥 저희 추정인데 네. 만약에 박근혜 씨가 계속 청와대에 있으면서 버텼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랑 협력을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러네. 이게 사실 친박 고리 역할을 하는 맞아요. 안병훈 씨의 존재가 네.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다 얘기했고 거기에 맞춰서 조선일보가 통일펀드를 조성했고 그렇죠. 그 가운데 안병훈이라는 사람이 있고 네. 친박이자 조선일보 출신. 게다가 이제 그러면 7인에 속할 정도로 그렇죠. 엄청난 친박이죠. 그 박근혜하고 조선일보의 어떤 공동 사업, 네. 또 공동 자금, 네. 어쩌면 공동 정범 네. 밀 수 있는 이런 그림인데 박근혜가 무너져 버리니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 돈은 갈 길을 잃은 거 아니에요? 네. 이 회장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 정권이 건재했으면 네. 다른 방식으로라도 뭔가 협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회장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자기 생색 냈고 박근혜는 감옥 가 있고 그러니까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네. 비상장 주식 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지 제가 지금. 상장 주식은 이 차이를 모르는 분들 위해서 설명하면 상장 주식은 팔면은 네. 어마어마한 차익.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진짜 뭐 이 손으로 들어오는데 네. 비상장 주식은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팔래야 팔 수가 없는 네. 그런 주식. 정말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는 거죠.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일단 그 쌀밥
만한 주식도 못 돼. 네. 예. 제가 이제 경제 쪽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만약에 그런 재벌 정도의 회장이 맘만 먹으면 이 비상장 주식을 굉장히 쪼그라뜨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네. 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준용 회장은 그냥 기부를 한다 치고 이런 비상장 주식,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를 이렇게 준 다음에 자기가 손해 안 보게 그냥 대충 사람들을 내리 속에 좀 잊혀지면 그냥 유야무야 그냥 대충 얼마 몇 푼 쥐어주고 말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조선일보가 그거를 상장 추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재단 쪽에서는 계속 상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을 하는데 아직 뭐 반응이 없나 봐요. 그 누구죠라고 상장. 그러니까 제 말이. 네. 아이고 조선일보. 그럼 무슨 96% 그것도 뭐 허당이네. 그렇죠. 한마디로. 네, 한마디로 하면 그렇죠. 그거 아껴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생색은 이 회장 혼자 결과적으로 다 낸 거죠. 지금. 예. 결국 패자는 LH다. 패자는 LH야. 쓸데없이 거기 불쌍한 공무원들이 지금. 네, 그런데 지금 돈을 갖다 준 겁니다. 아이고 한심합니다 정말. 예.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문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에서 티백 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유산균 사랑 두 종류를 사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객값만 받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내 몸에 맞는 유산균 찾기 프로젝트. 수량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빨리 서두르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자,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이번 주 통틀어서 가장 큰 일인데 기자 폭행과 관련된 얘기를 지난 주말에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랬죠. 일단 뭐 사건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지난 14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쿠빙 방문을 하셔서 다니시던 중에 14일 오전 10시 50분경에 그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서 연설과 타징 행사를 하고 기업 부스를 돌면서 기업 관계자들을 이제 격려하고 그러시던 와중에 취재 기자들이 쫓아가자 중국의 그 사설 경비업체 경호원들이 막았고 이를 공안이 제지하다가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공안이요? 중국 공안이 추천한 사설 경호업체다. 이 경호원들이 대체로 그 공안 출신이라고 해요. 공안 출신이고 공안에 있다가 퇴임해서 이제 만든. 그러면 뭐 저기 공안 연관이 돼 있겠네요. 그렇죠. 네, 뭐 지휘 감독도 공안에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공안이 한국 기자를 만나면 두들겨 패라는 지시를 내렸는지는 확인된 얘기가 아니니까. 그림은 뭐 맞죠, 그게. 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좀 충돌하는 와중에 격해진 상황에서 좀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자들 증언하고 입장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풀단, 그러니까 순방에 따라간 기자들 전체가 아니라 그렇지. 몇 명만 팀을 맞아요. 짜서 돌아다니는 대통령의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공유하는 풀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풀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풀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몇 명 기자들만 이제 따라간 거고, 그게 이제 뭐 기자들이 워낙 많이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제지를 했던 건 아니었고, 뭐 대통령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다가 갑자기 제지를 당하니까 취재 비표를 제시를 한 거고, 그러자 사설 경호원들이 멱살을 잡아서 넘어뜨렸고, 이에 또 항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에 충돌이 더 커져서 10여 명이 넘는 중국 경호원들이 사진 기자 한 명을 복도로 끌고 나가서 눕히고 계속 이제 린치를 가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청와대 관계자가 이제 달려와서 말리려고 했는데 이 와중에 이 관계자도 밀침을 당해서 이제 넘어지는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집단 구타를 당한 기자는 안화골절, 그러니까 눈 옆에 뼈하고 코뼈가 부러지는 네, 골절이 맞았네 됐고요. 그러면은. 맞았죠. 네, 맞았죠. 맞은 거는 네, 사실이에요. 어느 언론사예요? 매일경제 매일경제. 사진 기자입니다. 이거 폭행은 안 되죠. 네. 어떤 이유로든 왜 패면서 이야기를 하나. 근데 이제 중국 사회는 공안이 세요. 그게 가능한 네. 그게 가능한 사회라는 점. 공안이 세고 취재 기자에 대한 인식이 흔히 말하는 우리랑 완전히 다르죠. 거기는 다 공무원이라고. 공무원이에요, 하잖아요. 공무원. 네. 중국의 언론인들은 대체로 이제 공산당의 입장을 계속 반영을 하는 네, 그런 기사를 쓰고 흔히 말하는 선전전, 선전 일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언론 자유도가 굉장히 낮아요. 네, 우리 이게 자유롭게 취재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다르죠, 문화가. 근데 미국 기자들이었다면 그렇게 뺐을까? 아마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엔 좀 그래요. 미국 기자들도 우리 기자들처럼 자유롭게 취재하지 않나요? 그러다가 뭐 많이 제지도 당하고 네, 그래요. 제지도 당하곤 하는데 네. 어쨌건 뭐랄까 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티즌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처음에 공개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쪽에서 풀었다는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나왔던 동영상은 기자를 이제 끌고 가서 넘어뜨려서 이제 집단 린치를 가하는 네, 영상이었는데 네. 그 앞부분의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앞부분의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네, 한국 기자가 고성을 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자들이 저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뭘 늘 갑질하려고 하다가 끌려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동영상을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네. 항의를 하는데 그 항의의 말이 이제 사람을 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사람을 치냐 뭐 이런 내용이었고. 한국말로 했어요? 한국말로. 그럼 상대방이 알았잖아.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듣겠죠. 그리고 먼저 그 공개된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후에 이제 또 끌려나가는 장면, 그리고 노터치 소리를 지르는 장면, 그다음에 스톱이라고 주변에서 여성분하고 남성분이 계속 스톱 하는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거 일단 보면서 서양 기자라면 과연 그랬겠냐라고 물었잖아요. 한국 기자를 좀 우습게 여긴 면이 분명히 있다. 아니 이게 상대는 다른 나라 기자인데 이게 만약에 대등한 우방이라고 생각했다면은 네. 그 자기 나라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하겠어요. 아무리 사설 경호원이라도. 그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훌륭한 품성을 갖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모르는 영어라도 바디랭귀지를 통해서라도 뭐 알려주려고 하고, 물론 또 우리 개 중에는 네. 이제 뭐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이런 문화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건 다른 나라 백성이라면은 거기에 좀 부합하게 그게 좀 예의를 차리든지, 네. 아니면 왜 다 코뼈가 부러질 일을 왜 해요 도대체? 난 그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사실 뭐랄까 우리나라에서도 인종차별이 분명히 존재하고 뭐 중국에서도 주변국들을 좀 낮게 보는 경향들이 그렇죠. 있죠. 예전에 뭐 중화사상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서양에 가면 또 서양에 간 대로 동양인들을 굉장히 낮게 보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렇지. 네. 결국엔 한국 사람이 제일 미치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한 거고. 이거는 뭐 폭행은 뭐 두둔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중국의 통렬한 반성과 책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우리 기자들에 대해서 우리 누리꾼들이 아주 상당히 문제시하는 부분은 또 별다른 트랙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다른 트랙에서 맥락이죠. 봐야 될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네티즌들의 의견을 보면은 뭐 폭력을 정당화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고, 네. 다만 이제 페이스북에도 글을 썼습니다만은 맞아도 싸다라는 부분을
꼭 이 사건하고만 반드시 등치시킬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맞아도 싸다라는 표현이 저놈은 때려 죽여야 돼 막 이런 직접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론에 가지고 있던 그 불신과 이제 분노가 좀 격한 표현으로 나온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언론이 항상 생각이 좀 들어요. 갑질을 해왔던 것도 관행이고 그러니까 극대화된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갖고 이게 바로 지금 한국 기자를 비판하는 의견들의 핵심 주장이다. 맞아도 싸다 저놈들. 폭력은 놀았다.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한국 언론들이 갖고 있었던 불신이 그 정도고 이 불신을 받고 있는 와중에 정권 바뀌었다고 과거는 다 그냥 지워버리고 여전히 착하게 살라 막 국민들을 훈계하고 계몽하는 그 위치에 서 있는 모습이 그리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납득이 안 되게 비춰진 거죠. 결정적으로 국빈 방문한 이 방중 전후 보도가 솔직히 말해서 엉망이었어요. 그렇지. 아니 이게 어마어마한 성과를 갖고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문제 해결도 대표적이고 그게 진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국이 이게 토라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국과 마주하고 파트너십을 갖겠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의 설득, 보통의 어떤 그런 대화 노력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성과인데 이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언급도 안 해. 성과가 있고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럼 그거를 그냥 다 보도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가 만약에 이랬다면은 이건 며칠에 걸쳐서 그렇죠. 1면부터 5면까지 통으로 그냥 갈. 그러니까 이제 그 맥락에서 이제 더 이제 이 분노가 촉발이 됐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기자를 중국에서 이제 폭행한 일이 있었는데 왜 그때는 보도 안 하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보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팩트가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때는 하여튼 밀쳐서 넘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뭐랄까 하여튼 가벼운 충돌이었고 좀 이번 거는 사실 좀 사안이 좀 크긴 해요. 그러니까 집단 린치를 아니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몰리는 와중에 이렇게 밀쳐져서 경호원들은 거죠. 밀치거든요. 그래서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 충돌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인가를 자세히 봤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러면 왜 얼굴이 다치고 이렇게 폭행이? 아니, 이번에 그 얼굴이 다치고 그랬던 건 이번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폭행이 맞고, 지난번 박근혜 때는 그냥 부딪힌 거죠. 폭행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거기 있었던 사람들 기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어쨌건 뭐 저는 그때 당시에 모습을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좀 뭐랄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좀 두 가지 결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과정에 있었던 보도, 그 두 번째는 기자들의 좀 특권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건 대통령이 뭐 중국에 가자마자 차관복급 뭐 그런 겉절이가 이제 마중을 나왔고 그다음에 뭐 시진핑은 베이징에도 없었고 아침에 혼자 밥 먹고 좀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됐었는데 정말 무식한 보도예요. 이게 이제 비아냥을 한가득 담은 것이고 다스베이다에서는 김어준 총수가 이건 뭔가 코어의 어떤 지경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코어라 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는 것이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 전 김관진, 임관빈도 풀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 또 이제 이명박 수사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이건 자기들한테 치명적이다라고 판단해서 문재인의 공이 될 만한 것들은 다 그냥 물타기 혹은 그 의미를 훼손하는 이 작업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쿵시아뉴 외교부 부장주리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외교부 부부장, 그러니까 장관급이 원래 우다웨이였잖아요. 맞아요. 우다웨이가 지금 공석이어서 이 사람이 대리를 맡고 있어서 나온 거고. 그리고 뭐 시진핑은 베이징에도 없었다라는데 사실 그 난징 학살 관련된 추도식이 있는 거를 우리 정부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뭐 제 생각에는 그때 갔는데 시진핑이 베이징에 없었다라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그만큼 좀 사드 문제를 푸는데 좀 급하게 적극적이었던 거지. 이걸 빨리 풀어야 된다. 일단 이제 의전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심지어 노영민 주중대사도 공항으로 오지 말고 취념식으로 가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이런 의전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썼던 거죠. 그러니까 뭐 혼밥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아무도 안 만나고 방 안에서 밥 먹는 게 혼밥 아닙니까? 그렇지. 박근혜가 혼밥이지, 박근혜가. 박근혜는 달라. 혼죽이야. 죽을 먹었다, 죽을. 그냥 혼죽이니까. 이제 두부를 드십시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친구 같아. 너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을 먹어.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박근혜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근혜 씨가 해외 갈 때마다 얼마나 무슨 의전 그 언론들이 많이 보도했습니까? 빠숑 그거 막 보도하고. 아니, 해외에 잠깐 머무는데 무슨 큰 거울을 가져간다고. 빠숑쇼 하러 간 줄 알았어. 또 저 무슨 뭐 변기도 가져갔다는 네. 그렇게 의전하고 패션 신경 쓰다가 지금 외교 파탄 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추미애 대표 얘기로는 러시아가 한국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외교라는 외교는 엉망. 제가 철도 노동자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노무현 정부 때까지 계속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제 부산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를 했었다고 해요. 그럼 부산이 사실은 이 대륙의 종착점, 출발점이 되는 그렇죠. 거야. 이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완전 그 논의를 다 이제 쌩을 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계속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차라리 해저 터널을 뚫어서 일본 쪽으로 이렇게 돌자. 지금 실제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그 유라시아 대륙의 종착점이 대한민국 부산이 될 수 있었는데 일본 도쿄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는 거죠. 시부랄 정권 같은 거. 아유, 박근혜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게 도대체 뭐가 된 겁니까, 이게. 아니, 진짜 전 솔직히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박근혜 찍은 사람들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진짜. 아니,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아서 나라가 엉망이 됐다면은, 그 유권자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정작 지난 뭐 9년 동안 외교 실리 아무것도 못 챙기고 뭐 보수는 안 보다라고 했는데 하는 전쟁마다 족족 졌잖아요. 전투마다. 근데 그거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 성과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조명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참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사실은 당선되자마자 취임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뭐 그래도 아주 잘해왔다고 보지만 아쉬운 게 말이죠. 적폐청산을 하는데 그 손과 발이 될 사법부 얘네들은 그 자체로 적폐거든. 얘네들 중에 일부만 갖고 뭔가를 하려니까 조직적 저항에 부딪히고 국방부도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적폐를 응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될 그 주체가 바로 적폐야. 그럼 뭐야 이게? 곳곳에 적폐가 아직 남아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박정희의 그 군사 쿠데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그야말로 모든 공조직을 올스톱 시키고 지들이 멋대로 했잖아. 그때 이제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도 뭐 그 지지가 옳았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네. 그것도 어찌 보면은 혁명, 개혁의 어떤 그런 이미지로는 더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말이죠. 진짜 과거 세력과 인연이 없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혁신 세력들이 포진이 된다면 저는 누가 돼야 한다는 거에 관심 없어요. 네. 다만 지난 정권과 한 발짝 거쳤거나 그 시대에 때가 묻은 사람들은 좀 배제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될 텐데 그 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도 자유한국당 네. 인사를 또 핵심으로 갖다 네. 쓰려고 하고 네. 이런 흐름을 보면은 참 너무 걱정된다. 대법원에서는 핵심 인사들 다 그냥 건건이 영장 기각하고 구속적 부심사에서 풀어주고 검찰은 하라는 수사 안 하고 아예 뭐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렇죠. 피고소인 피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그리고 적폐로 지목된 사람 증거 다 나왔는데 조사 안 하고 엉뚱한 사람들만 기소하고 또 기소장도 보면은 이게 도저히 이거 갖고 유죄를 때릴 수 없는 그 공소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판 갖다가 다 풀어주고 이런 상황들을 그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니 윤석열만 딱 혼자 열심히 하면 혼자 열심히 하면 그냥 딱 보면은 그 검찰 안에서 되게 소수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쓸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없는 좀 네. 그런 상황인 네. 것 같기도 하고. 윤석열만 혼자 열심히 하면 뭐해. 이게 사실은 진짜 검찰 조직이 일소돼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검찰에 대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제대로 된 잘못된 적폐 추궁을 하고 반발한다? 다 사표 받아. 나가. 그리고 지금 변호사 자원 중에 똑똑하고 또 양식이 있고 또 이 시대 정신을 아는 이런 사람들도 검찰 채워가지고 그렇게 가는 사법혁명적 상황을 만들 수는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국회도 지금 엉망 아닙니까? 뭐 하는 것마다 발목 잡고 저는 내년에 2018년이 되면은 지금의 그 야권의 공세가 줄어들 것 같아요. 더 거세지죠. 더 거세지죠. 지방선거가 있는 거죠. 정말 거의 쿠데타에 준하게 문재인 대통령 권력을 흔들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냐?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세운 촛불혁명 정부인데 니들이 흔들 수 있느냐 하면서 그때는 조기 총선 이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제2의 촛불혁명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하다. 왜냐? 대한민국은 진도가 나가야 하니까. 예. 물론 이제 지방선거라는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있긴 하겠지만 그건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근본적으로 의회 권력의 판도를 바꿀 수는 없다고요. 근데 이 의회 권력을 2020년까지 간다? 대한민국은 갈 길이 멉니다. 할 일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아예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가서 우리가 다 사표 내고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자.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에 여론이 호응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네. 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심스럽게란 말은 떼겠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네. 굉장히 급진적이네요. 네. 급진적. 아니 근데 그 탄핵 국면에서 국회 예산하고 그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정권은 교체될 확률이 거의 100%였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됐을 때 저 국회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발목을 잡을 것이다. 여러 개혁들에 대해서. 그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21석인가요? 2석인가?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되죠. 121석일 겁니다. 아마. 그 만약에 다 사표를 낸다. 네. 의원직 사퇴서를 낸다. 그러면은 국회가 179석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뭐 여기에 당연히 민중당 또 정의당도 합사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러면 이제 국회는 해산 무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국민의당에서 이른바 법력원으로 그 분류될 수 있는, 뭐 다시 얘기해서 안철수 따라가지 않은 이런 호남에서 민주당 계열의 그런 국회의원들 또 합세를 하면은 국회가 150석 미만으로 쪼그라듭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안철수계 이들이 국회 운영하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의 여권이 뜻을 갖는다면은 또 여론이 뒷받침해 준다면은 지금의 20대 국회는 이제 종막을 걸을 수 있다. 민주당의 어떤 주도력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야권이 근데 이제 그렇게 극한적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계속 시시때때로 말하자면 무책임한 모습을 계속 보일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권력을 발목 잡는 이런 폐악질을 일삼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권이 그 카드를 갖고 한번 대야 전략을 세워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뭐 60%대라고 하지만 69.몇 %대잖아요. 그렇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게 뭐 폭락을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네. 지지세는 그대로 가고 있고 안정적이죠. 이 지금 이 69% 지지율은요. 박근혜가 받은 최고의 지지율 68%보다 많은 거야.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지금 이 69% 지지율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내일이라도 탄핵될 것처럼 막 부추기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년엔 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개혁에 혁신에 탄력을 가하려고 할 때 발목 잡는 야당들 국민들이 또 한번 응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저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왜 그 KBS 뻔히 다 드러난 이런 적폐이사들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단도리를 못 칩니까? 이거는 그냥 뭐 나온 거거든요. 이거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나왔고 그냥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불러서 소명 듣고 그냥 바로 조치를 하면 되는데 네. 곧 그럴 것 같더니 그래서 좀 있으면 강규영 이사를 불러가지고 소명을 들을 것 같더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방문을 하니까 그러면 좀 천천히 하겠다라는 식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그래서 굳이 이렇게 돌다리를 두들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자니 그러니까 일단 네. 방통위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아니 그렇게 손가락이 부러지게 이렇게 두들기고 그렇게 하려면은 강규영이가 뭐 열심히 소명을 하면서 난 잘못이 없다. 이 법인카드는 합당하게 썼다. 소명을 해주면은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래? 그 얘기가 맞는지 편견 없이 한번 더 들여다보자. 이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강규영이는 아무 해명도 안 해. 소명도 못 들었죠. 지금 못 들은 상태죠. 그 터무니없는 그런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면서 취재하던 MBC PD 수첩 취재진한테 당신들은 뭐 말하자면 좌파 아니냐는 식으로. 응? 아니 그게 무슨 해명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방통위가 조사를 한 거면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법적 검토를 받고 이러는 게 맞는데 네. 감사원이 일단 다 조사를 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방통위 주무 관할 부처니까 예. 주면서 적절한 조치를 해라, 판단을 해라 이렇게 했으면은 가면 되거든. 근데 방통위 쪽에서는 신중을 기하고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해임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뭐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밖에서 본 사람 입장으로서 그냥 박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나름 또 취재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얘기도 듣고 이런 거를 종합해 본 결과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누구 눈치를 봐요? 도대체? 저는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아니 우리 회사에 어떤 사람이 이제 횡령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징계를 때려야 되는데 이 횡령을 한 사람이 저희 옆 회사 임원 아들이라고 봐가지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열어가지고 징계를 하면 돼요. 그렇지.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관훈 나이트클럽, 한국 신문방송 인터넷 미디어 종사자의 재충전 공간.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와 김용민 미디어 피폭자가 함께합니다. 아,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 이게 이효성 위원장께서 나름대로 사력 있게 행동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파업과 연결지어서 KBS 조합원들이 100일 넘게 지금 투쟁하고 있단 말이죠. 방송이 나가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110 며칠 될 그리고 거예요. 당장 다음 달 아닙니까? 저 평창 동계올림픽. 네. 이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면 이 파행 상황을 어떻게 좀 수습하는 역할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으로도 부여받고 있다면은 가든 부든 서둘러서 뭐 조치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반드시 날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 강기용에게 정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아예 뭐 그러면 뭐 묵살시키든지 이사로서 그 자리 지키는 거 합당하다 땅땅땅 이러든지. 네. 아니 왜 이걸 밀어요? 뭐 더 고려할 여지가 뭐가 있어? 강기용이가 뭐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도 없고. 그러게요. 근데 좀 뭐랄까 하여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찾아가자마자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그러면 좀 더 뭐 신중하게 하라는 게 저 사람들 입장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뭐 신중하게 해보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리고 사실 이런 사태가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가 KBS에 나와가지고 생방송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뻘 발언을 하셨거든요. 방송 사고예요. 근데 이제 홍준표는 항상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센세이셔널한 그런 발언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네. 과거 한번 따져볼까요? 저 JTBC 손석희 사장하고 인터뷰했을 때 그 손 박사도 뭐 그랬잖아요. 뭐 그러기도 했고 김성준 SBS 맞아. 뉴스 나와가지고는 그 김성준 앵커도 지난번 한번 잘렸잖아요. 아니 잘린 적이 없었어. 회사 인사명령으로 앵커를 그만뒀을 뿐이지. 그런 얘기를 하고 TBS 나가서는 김어준한테 이거 그냥 한 대 쥐어박을 수도 없고 이런 말 했고 방송에서 공당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진행자한테. 그리고 또 이번에 KBS 나가가지고 빨리 파업을 그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막 수습하면서 내년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뭐 정책 세운 거 뭐 있냐 했더니 우리는 이제 대표적 흑수저 정당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 KBS도 빨리 그 정상화돼야 하지 않겠어요. 매번. 그걸 4번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완전히 아나운서도 얼굴 사색이 되고. 그거 즐겨, 그 양반은. 그러니까 생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홍준표가 포문을 열어놔가지고 며칠 있다가 이제 어제, 그러니까 녹음일 당 기준으로 어제 정우성 씨가 KBS 나와가지고 혹시 요새 근래에 관심 있는 사안이 뭐냐 물어봤는데 KBS 정상화입니다. 정말 그런 연예인들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KBS 정상화가 얼마나 절제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등 국민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빨리 되찾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빨리 너무 비교가 되면서 빨리 방통위가 근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지금 이렇게 오래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100일이면 3달.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과 위기의식이 본인들은 신중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눈치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스태프가 되시는 분들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입니다. 근데 이 손발이 되는 사람들이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 대통령 지지율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의회 구조도 120석밖에 안 되는 여당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그야말로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렇게 스태프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은 의회도 청와대도 갈 길이 굉장히 험난해진다라는 얘기를 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리고 지금 이게 말이죠. 무슨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가 촛불혁명을 이룬 나라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자신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적폐청산을 할 자격이 없다. 그럼 물러나야지. 그렇죠. 지금 여기서 뭐 위세 떨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야 누가 있습니까? 폼 잡을 거면 네. 그냥 하지 마시고 내려오시든가 진짜 각 부처에 방통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이런 포스트에 포진해 있는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할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겠거나 할 자신이 없으면은 내려오셔야지. 촛불 시민의 어떤 그런 뜻이 모여서 세워진 촛불혁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하고요. 물론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개혁의 흐름들,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과는 무관한 신중함들이 많은 것 같아. 네. 그런 신중함을 떨쳐내고 더욱더 열심히 이 나라를 망쳐온 세력들의 그동안 과거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기 방통위 얘기도 뭐 이렇게 해서 했고 뭐 소식 하나 더 짧은 거. MBC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MBC 상황. 네, 26일부터 MBC 뉴스데스크가 정상화 된다고. 맞아. 그래서 26일 날 정상화가 되면 그 첫 리포트는 그 시민들에게 전하는 각오와 반성을 담은 리포트가 나갈 거라고 하고요. 누가 리포트를 할까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만 선배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누가 하실지. 그 김세희 시키면 어떨까? 다 써주고 읽기만 하게. 네, 그렇군요. 첫 소식은 특별히 이제 최대한 아나운서가. 배현진이가 기자니까 배현진이가 한번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라고 하지. 그 리포트의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 윤서인이 나오는 좋은 방법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26일부터 그렇게 정상화가 되고요. 주중에는 박성호 기자, 손정은 앵커, 그다음에 주말에는 김수진 앵커 체제로 간다고 합니다. 셋 다 지난 세월에 모진 고초를 겪었던 분들. 박성호 기자는 해직 기자시고요. 백화점식 보도를 지향하고 시청자에게 필요한 뉴스에 집중하겠다. 좋습니다. 바로 그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그렇거든요. 몇이라고요? 주파수? 103.5라고. 부산은 105.7이고 창원은 90.9입니다. 그렇군요. 1월부터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 또. 깨알 같은 깔때기. 1월부터 또 해요? 또 합니다. 1년에 4번 한다고 하더라고. 분기별로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팩트체크 코너가 신설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은 JTBC랑 뭐가 달라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JTBC는 워낙 앵커의 기량이 출중해서 앵커가 계속 이끌어가는 포맷인데, MBC는 좀 앵커보다는 좀 기자들에게 좀 많이 할애를 하려는 것 같고요. 2580도 곧 정상화가 된다는데 진행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의외의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네. 누군가?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유력 시사주간지 기자와 그다음에 유명 배우 진행한다고 하고요. 백불토론도 내년부터 정상화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자는 물색 중이라고. 진행자. 지금까지 저 사람 아니었어요? 신동호가 백불토론했나? 네.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나요? 저 사람이 했었어? 9시 뉴스 앵커 했던 뉴욕 특파원 했던. 맞아. 그래요? 그 선수가 있었다. 신동호가 하다가 그 선수로. 그래요? 네, 하여튼, 똑같은 새끼들. 똑같은 사람인데. 하여간 이제 2580과 또 MBC 백분 토론이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기한다.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네, 상당히 기대가 되는 PD 수첩도 조합들이고요. 그렇죠. 예. 하여간 참, MBC가 이제 변화의 전기를 맞았는데, 변화의 전기에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기계적 중립을 또 국민들은 이제 싫어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진짜 이 시대 최고의 적폐, 최고의 그런 구악, 또 살아있는 악, 그 악들을 파헤치는 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쪽을 한번 비판했으니까 저쪽도 한번 비판해야지. 이게 바로 백화점식 보도입니다. 그렇죠. 이거 지향하고요. 우리 사회 정말 최고의 문제적 존재를 제대로 헤집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모든 언론이 사실 공급자 중심의 뉴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네. 정치부다라고 하면은 그냥 국회의원 말을 받아서 뭐 하여튼 누구의 말을 받아서 뭐 전문가의 멘트를 듣고 네.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뭐 정작 그 정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시민들이다 보니까 네, 시민들의 얘기를 더 많이 담는 좀 그런 형식으로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고요.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기점에 서 있는 우리 한국 언론, 특히 한국의 공영방송 빨리 수습이 되고 빨리 또 재편이 되고 빨리 새 출발해서 국민에게 신망을 얻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성탄절 바로 앞둔 이제 내일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고 그렇죠. 그리고 네. 모레는 성탄절입니다. 온누리의 그런 평화와 사랑과 그러나 정의가 넘치는 그런 시즌이 열리길 바라면서 오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